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랑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입니다. 단편 역사 소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저자 이태진, 조동성, 김성민. 이 글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1939년 10월 16일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 방문사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에게 사죄한다. 프롤로그. 중후한 신사 도쿄 시내에 있는 고서점에서 책을 뒤지다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집어든다. 겉장에 써있는 제목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를 보더니 한숨을 쉰 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한다. 중근의 이야기. 영웅이셨죠.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없지만 할머니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원래는 교육자가 되는 게 아버지의 꿈이었대요. 힘을 기르려면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하셨는데 한계가 있었겠죠. 책을 읽는다고 독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해주로 가서 의병이 되신 겁니다. 원래 사냥을 즐겨서 총도 잘 다뤘고 책을 많이 읽어 박식했으니 당연히 독립군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겠죠. 아버지는 장군이 돼요. 대한의군 참모중장, 특파 독립대장. 그게 아버지의 직책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앙인이었고 너무 마음이 여렸어요. 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빌어먹을 이게 말이 돼? 밖이 소란스러웠다. 중근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곧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중대장님, 포로를 놔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씩씩대는 목소리, 험악한 눈빛. 네, 중근이 답했다. 신문 결과 다들 억울하게 전쟁터로 끌려온 사람들이길래 풀어줬습니다. 이런 젠장. 발길질에 의자가 날아갔다. 이번 전투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십니까?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기껏 잡은 포로를 놔주다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것도 무기까지 다 챙겨서. 그랬다. 중근은 전투 끝에 잡은 포로들을 풀어주었고 무기도 돌려주었다. 포로들이 무기 없이 돌아가면 큰 처벌을 받는다며 사정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중근이 말했다. 전쟁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지킬 건 지켜가며 싸워야 하고 포로는 포로다운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국제법상 정식 수용소가 없으면 포로는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가 없으면 죽이면 되지. 미쳤다고 포로를 그냥 보낸단 말입니까? 부하들이 계속 으르렁댔다. 중근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이들을 어떻게 잡는 족족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살인입니다. 우리가 숭고한 목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롭게 싸워야 합니다. 피식대는 소리가 들렸다. 의로운 중대장님 덕분에 우리만 다 죽게 생겼구만. 부하들이 혀를 차며 천막을 나가버렸다. 중근 곁에는 자기 몸보다 큰 군복을 입은 소년 한 명만이 남아있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무엇을 말입니까? 자네가 나라면 포로를 보내주었을 거냔 말이네. 아니요, 죽였을 겁니다, 저라면. 중근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일본군에 의해 부모를 잃고 산속을 떠돌다 중근의 부대를 만났다 했었다. 그렇지만 중대장님도 뭔가 뜻이 있어 그러셨을 테니 믿고 따를 뿐입니다. 소년이 덧붙였다. 나이답지 않은 저 의젓함은 비참한 현실 때문에 키워진 것이겠거니 중근의 마음이 아렸다. 자네는 뭘 위해 싸우고 있나? 중근이 물었다. 한국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단호한 어투, 중근이 살짝 웃었다. 소년이 중근을 쳐다봤다. 중대장님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한국을 위해, 중국을 위해, 그리고 일본을 위해 싸우고 있네. 일본을 위해서요? 일본을 위해 일본과 싸운다는 말씀입니까? 소년이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중군이 미소 지었다. 그 얘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지. 오늘은 너무 피곤하군. 자네도 이만 돌아가서 쉬게. 소년이 경례를 붙이고 천막을 나섰다. 중근은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소년을 포함한 모든 부대원이 전멸당했기 때문이었다. 다 죽었어요. 아버지만 살아남았죠. 풀어졌던 포로들이 일본군으로 복귀한 후 아버지 부대의 위치와 규모를 다 알려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습격이니 어떤 부대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건진 게 기적적인 일이었죠. 대단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선을 악으로 되갚음 당했다는 배신감. 지휘관답지 않은 감상적인 결정으로 패배를 불렀다는 자책감.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동료들은 죽었는데 정작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이 섞여 견딜 수 없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패배감에 젖었던 때가 아닐까 싶네요. 글쎄요,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선하고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개인으로서 선한 것과 지휘관으로서 선한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옳다 그르다보단 그냥 가장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는 이 일로 많은 걸 잃었어요. 독립군 내 입지도 좁아졌고요. 판단착오로 부대원을 다 잃고 돌아온 지휘관이 환영받을 리 없었겠죠. 그러다 기회가 온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들은 거죠. 아마 아버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절망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을 베풀었지만 악을 당해야 했던, 그래서 동료를 모두 잃은 부대장이 되어야 했던 아버지가 혼자서 전투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고, 사실상 아버지가 싸워 없애려던 대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이토는 침략 일본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토의 동선에 맞춰 동료 2명과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사를 시도했고 10월 26일 아침 9시경 하얼빈역에서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성공합니다. 탕탕탕 가운데 있던 이가 쓰러졌다. 저자가 아닐지도 몰라. 탕탕탕 주위 몇 명이 더 쓰러졌다. 마지막 한 발은 쏘지 않았다.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대에 권총을 건네주고 중군은 체포되었다. 이토는 욕을 내뱉으며 죽었다. 폐하, 오늘 저녁 가을빈역을 방문한 추미런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 청년이 저격 사살했다 합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청년은 사로잡혔습니다. 폐하,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십니까? 이름이 뭐라덥디까? 안흥칠이라 했습니다. 안흥칠. 고종이 환한 웃음을 지었다. 각국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즉시 퍼져나갔고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국 언론은 대단히 관심 깊게 안중근의 상황을 취재해서 소개했다. 중근은 여순으로 옮겨졌다. 왜 테러를 저질렀나? 판사가 물었다. 테러가 아니다. 중군이 답했다. 아니면 전투다. 전투? 나는 대한제국의 의군 참모 중장으로 전쟁 중 작전을 통해 적장을 사살한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국군으로서 한 일이므로 나를 전쟁 포로로 대우하고 국제법에 의거한 군사재판을 열어주기 바란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와 법도를 지켜달라는 것뿐이다. 판사가 잠시 중군을 쏘아봤다. 중군은 담담한 표정으로 응수했다. 판사는 슬쩍 시선을 방청석으로 돌렸다. 지켜보던 일본 정무국장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재판 전에 그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틀림없습니까? 판사가 놀라 물었다. 간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냈던 정보장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안중근은 참모중장 및 특파독립대장으로 우리 군과 전투를 벌이던 자가 맞다. 정무국장이 나지막히 대답했다. 그럼 그가 주장하는 대로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움직임이 되는데요. 그럴 순 없지. 재판장은 무조건 이 사건을 개인의 충동적인 범행으로 판결하고 선언하도록.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한국인들은 우리의 보호를 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려져선 안 된다는 거군요. 위의 뜻이다. 알겠습니다. 판사는 군인 안중근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이토공을 죽였나? 판사가 다시 물었다. 평화를 깨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 한국의 평화 말인가? 동양의 평화. 그는 동양의 평화를 깨고 한중일을 위험 속에 밀어넣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자주 능력이 없는 한국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제국주의에 취한 유럽 국가들이 동양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 세 나라가 따로따로 싸우면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조만간 그들의 식민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재판장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한다고 보는가? 비고에겐 질문할 권리가 없다. 판사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한중일 삼국이 힘을 합쳐 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근이 잠시 좌중을 둘러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도 위협하고 있다. 분열되면 동양 삼국은 모두 망한다. 그래서 이토를 죽인 것이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비고의 어리석은 행동만 아니었다면 일본이 맹주가 되어 동양을 지켰을 것이다.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째서 삼국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강하겠는가? 일본 혼자 나서는 것이 강하겠는가?
비고는 일본을 증오하고 있군. 그렇지 않다.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국민들의 행복을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이토의 독선을 저지한 것은 일본과 일본 국민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중군이 더없이 담담한 태도로 답했다. 종아리 한 발 남았더군. 자결을 계획했다 실패한 것인가? 판사는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다. 일부러 남겼다. 중군이 답했다. 어째서인가? 홀로 적진에 잠입해 적장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다. 전투에 이긴 군인이 자결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궤변이다. 내 행동에 당당하고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한 발을 남겼다.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장이 중군을 찾아왔다. 항소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중군은 며칠 전 받은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를 떠올렸다. 장한 아들 보아라. 의로운 일을 해냈다. 많은 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가족의 자랑이요 결의의 기쁨이 되었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하지 마라. 내가 벌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법.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지 마라. 작은 의에 연연치 말고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중근이 말했다. 고등법원장이 눈을 크게 떴다. 사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하다니.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술 중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완성할 수 있게 보름만 형 집행을 늦춰 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책을 쓰고 계십니까? 평소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양 평화에 대한 책인데 이 원고는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소도 포기하셨으니 이 요청은 반드시 들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중군은 동양 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한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 후 주은내 등 많은 이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사형을 막으려 고종황제까지 나섰지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죠. 할머니 뜻에 따라 의연하게 죽으셨대요. 그러고 보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할머니도 참 보통 분은 아니죠. 아들 보고 깨끗하게 죽으라니. 아마 어머니는 심정이 달랐을 겁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할머니처럼 마음이 강한 분은 아니셨으니까. 원래 그게 정상 아닌가요? 할머니가 비정상이고 어머니가 정상이라고요. 아버지가 비정상이고 전 그냥 평범한 유해를 하얼빈 공원에 뿌려달라 하셨다던데 못 찾았습니다. 일본이 아무데나 묻어버리고 안 넘겨줬거든요. 모르죠. 제대로 묻어주기나 했는지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감옥에서도 아버지는 의연하게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간수들이 사형수가 너무 평안해하니까 신기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잘 따랐다고 하더군요. 사형장으로 가기 직전 한 간수에게 위국 건신 군인 본분, 나라 위에 몸바침은 군인의 도리 라는 글을 적어주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으로 죽으신 거죠.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버지는 영웅이 되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사무라이 철학을 지킨 사람이라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칭송했어요. 저는 영웅의 아들이 된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준생의 이야기. 길에서 어떤 남자가 과자를 주더래요.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며칠째 굶던 차에 생각도 못한 행운이었겠죠. 허겁지겁 먹다가 제 생각이 났나 봐요. 아, 준생이도 배고플 텐데. 남은 과자를 들고 집으로 뛰어오다 쓰러졌습니다. 형은 그렇게 죽었어요. 독이 든 과자를 먹고요. 7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증오는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 가족을 말려 죽이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여기저기 옮기면서 숨어 살았던 기억, 그리고 굶었던 기억밖에 안 나네요. 그렇게 한 7, 8년쯤 떠돌다 상해로 갔어요.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에서 불러준 겁니다.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김구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조마리아와 준생 가족들을 맞이했다. 김구 선생, 그간 평안하셨는가? 조마리아도 반가운 얼굴로 김구를 얼싸 안았다. 선생이라니요, 어머님. 말씀 낮추십시오. 불편하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네. 이내 자네가 큰 인물이 되었으니 이미 국가의 어른이시네. 아무리 자식같이 여겼던 사이라지만 이제는 나도 자네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조마리아가 인자한 표정으로 김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구도 빙긋 웃더니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부인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내가 둘째냐? 이름이 뭐지? 안준생입니다. 아하하. 그래 준생아 잘 왔다.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거라. 그리고 이 다음에 너도 꼭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구가 준생을 번쩍 들어 안으며 말했다. 조마리아가 흐뭇하게 웃었다. 김아련은 웃지 않았다. 상해에서의 삶은 나쁘지 않았다. 못 입고 못 먹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동료가 있기 때문이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은 안중근의 유족을 아끼고 보호했다. 중군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은 김구를 도와 독립운동에 나섰고 조마리아도 어른으로서 임시정부 사람들을 돌봤다. 중군의 죽음 이후 가족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평안한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시정부가 사라졌다. 상해에 온 지 1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홍구공원에서 물통폭탄으로 일왕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고위 관료들을 폭사시켜버린 거예요. 목표로 했던 일왕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쾌거였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물론 상해도 처음엔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어요. 일본도 충격이 컸던지 이 일로 윤봉길 의사를 잡아들인 데서 그치지 않고 의거를 지시한 배후, 즉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를 정조준하면서
엄청나게 강경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속셈이었겠죠. 그래서 상해 전체에 일본의 강력한 감시망이 작동했고, 그렇게 시시각각 조여오는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는 결국 상해를 급히 떠났습니다. 후에 들으니 난징으로 옮겨갔대요. 문제는 우리만 남겨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거죠, 또다시. 모셔오지 못했다고? 그럼 자네 혼자만 빠져나왔단 말인가? 김구가 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공근이 자신없게 대답했다. 김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먹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근이 더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가서 안중근 동지의 가족들을 모셔오게. 김구가 고개를 돌렸다. 주석님, 지금 상해는 일본의 감시가 너무나도 삼엄합니다. 저희 형수님도 하루 종일 일경이 붙어 있습니다. 도저히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아, 그렇다고 그들을 두고 오면 어떡하나. 안중근 동지는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그 가족들을 사지에 버려두고 도망간다면 세상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나. 동지의 가족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나라를 되찾는다는 건가? 공근은 말이 없었다. 자네가 못 가겠다면 내가 가지. 내가 직접 김아려 여사와 가족들을 데려오겠네. 김구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공근이 급히 붙잡았다. 안 됩니다. 주석님이 붙잡히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거 놓게! 냉정해지십시오. 주석님은 임시정부의 머리십니다. 주석님이 체포되면 이곳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놓겠는가? 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형수님의 구출을 방관하고 여기까지 추적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리셔야 합니다. 저희 형수님이고 조카들입니다. 왜 같이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공근이 간곡히 말했다. 김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주석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접으십시오. 있을 수 없네. 있을 수 없어. 죄송합니다. 공근이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의 실패는, 우리의 이 실패는 후일 분명히 큰 상처로 돌아올 걸세. 이 일을 어찌하는가. 김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믿었던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렸고 상해는 완전히 일본 손아귀에 넘어갔죠. 그리고 잔뜩 노렸던 임시정부를 놓쳐서 화가 난 일본인들이 상해에 남아있는 우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설마요.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한 분이셨는데 상해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평범하게 살렴. 영웅 남편을 둔 어머니께도, 영웅 아버지를 둔 제게도 그게 가장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어요. 저도 다 컸으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주인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못 주겠다고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쫓겨나길 수십 번.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안중근의 아들이라고. 제가 다녀가면 꼭 일경들이 들이닥쳤던 거예요. 뭐라 했을지 뻔하죠. 안준생에게 일을 주지 마라. 그를 도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준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괜찮다니까. 덩치 큰 상인이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일경들이 이 사람아 어려울 때 함께 돕고 살아야 동포지. 걱정 말고 오늘부터 우리 일을 좀 도와주게. 내가 넉넉히는 못 주더라도 자네를 꼭 챙기겠네. 상인은 준생의 상황을 알고도 선뜻 일자리를 주었다.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준생이 고개를 숙였다. 상인은 준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열심히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됨의 연속이었지만 준생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다. 상인의 일꾼들 중 준생처럼 일하는 이는 없었다. 가장 많은 짐을 지고 가장 많은 시장을 가장 멀리까지 돌았다. 힘든 줄도 몰랐다. 일은 기쁨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상인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피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는 듯 계속 일을 시켰다. 다른 일꾼들은 별 얘기가 없었다. 돈을 받지 못한 이는 준생뿐인 듯 했다. 고민 끝에 말을 꺼냈다. 상인은 나중에 주겠다 했다. 몇 주가 흘렀다. 다시 얘기를 꺼냈다. 조금 더 기다리라 했다. 또 몇 주가 흘렀다. 다시 말했다. 알았으니 물러가라 했다. 준생이 버티며 소리쳤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일꾼들이 몰려왔고 준생은 떡이 되었다. 걸을 수가 없었다. 끌려나가는 준생의 등 뒤로 상인이 말했다. 늘 수금액이 비었다. 정을 생각해서 경찰에 넘기지는 않으마. 이 정도로 끝내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거짓이었다. 준생은 상인을 속이지 않았다. 상인이 준생을 속인 것이었다. 준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며칠 누워있으니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준생은 누워있는 내내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날이 선 칼을 품에 숨기고 밤늦게 상인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죽인 다음엔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어머니와 누이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없어지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텐데. 준생은 근처에서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다. 우유부단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준생은 가만히 품에서 칼을 꺼내 바라보았다. 역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 준생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머리에 강한 충격이 왔다. 쓰러진 준생 주위로 몽둥이를 든 상인의 일꾼들이 몰려들었다. 이놈이 복수하러 왔구나. 칼까지 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여 후환을 없애자. 처음보다 더 강한 구타가 이어졌다. 준생의 의식이 희미해졌다. 통증도 멀어지고 시야도 어두워질 때쯤 어쩐 일인지 구타가 멈췄다. 한 남자가 일꾼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듯 보였다. 손에 든 게 뭐지? 총인가? 그 생각을 끝으로 준생은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듭니까? 키 큰 남자가 준생에게 물었다. 어젯밤 그 남자인 듯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누구신지요? 준생이 몸을 일으키며 되물었다. 여관입니다. 밤중이라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이리로 왔습니다. 의사 말이 며칠 좀 뻐근하겠지만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겁니다. 준생이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아, 저는 경감 아이바 지도시입니다. 선생을 모시러 왔습니다. 아, 역시 벌을 받는군요.
하긴 칼을 들고 남의 집을 찾아갔으니. 준생이 고개를 숙였다. 경감이 준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닙니다, 선생. 저는 선생을 한국으로 모셔가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이요? 준생이 놀란 눈으로 경감을 바라봤다.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저랑 같이 가시지요. 한국에서 선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집에는 들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간밤에 일로 경찰이 와 있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바 경감을 따라 그 길로 상해를 떴어요.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지만 가는 도중 계속 좋은 음식을 사주고 기차도 좋은 좌석만 앉으며 이동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재력가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서울에 도착해서는 고급 호텔에 방을 잡아줬어요. 거기서 또 며칠 잘 먹고 쉬다 드디어 그를 만났습니다. 준생의 방문이 열렸다. 각각 제복과 정장을 잘 차려입은 2명의 일본인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자네가 안준생인가? 제복 입은 남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준생이 대답했다. 정장 남자가 미묘한 눈빛으로 준생을 뜯어보았다. 준생이 눈을 맞추자 정장 남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름이 뭔가? 제복 남자가 물었다. 준생이 흠칫 놀랐다. 척 봐도 일본 고위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중근의 일을 물어오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다. 안중근. 자네 아버지 이름이 안중근이지? 머뭇거리자 제복 남자가 다시 물었다. 맞습니다. 숨겨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느낀 준생이 순순히 대답했다. 제복 남자와 정장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선 총독 미나미지로 일세. 제복 남자가 말했다. 숨이 턱 막혔다.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 중 최고의 실권자. 그야말로 눈짓 한 번이면 자신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조선 총독이 자기 앞에 서 있다니.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기는 그런 듯 느껴졌다. 옆에 계신 분은 이토 히로쿠니 공작이시네. 이토? 30년 전에 돌아가신 이토 히로부미 공의 아드님이시지. 아, 이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다. 안중근의 아들 앞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 복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안 선생, 반갑소. 이토 히로쿠니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해에 살고 있더군. 조선을 놔두고 왜 그리 멀리 가서 사는가? 미나미 총독이 물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닐 터 답은이 조롱의 의미가 담긴 듯 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생이 감정을 숨기고 답했다. 그럼 상해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직업 말일세. 역시 모르지 않는 사실일 텐데 미나미 총독은 굳이 질문했다. 그냥 이 일 저 일 합니다. 준생이 답했다. 이런 직업이 없나? 장성한 청년이 말이야.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놈들이 그렇게 감시하고 방해하는 덕분에 거지처럼 빌어먹으며 살고 있다. 준생이 속으로 이를 갈았다. 불편한 심기가 눈빛에 드러났다. 미나미 총독이 그 눈빛을 놓치지 않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별다른 벌이도 없고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조선을 떠나 그 멀리 상해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혹시 누가 자네를 죽이기라도 할까 봐서인가? 하하하. 웃음 속에 죽일 수도 있다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늘했다. 미나미 총독은 준생을 바라보며 계속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토 히로쿠니가 입을 열었다. 안 선생과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요. 순리대로 하면 나는 당신을 죽여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 하겠지. 그게 사무라이지.
미나미 총독이 거들었다. 이토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참으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아버지는 선생의 부친 때문에 돌아가시고 선생의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또 내가 선생을 죽이면 언젠가는 선생의 후손이 나나 내 자식을 죽이려 들 것이 아니오?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증오의 악순환이지. 점잖은 말투와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은근한 위협도 담겨 있었다. 무슨 수작이냐. 준생은 둘의 의도가 궁금했다. 이토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안 선생,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소. 주위에서 영웅의 자식이라며 엄청나게 기대를 했을 것 아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무슨 행동 하나를 해도 꼭 아버지와 비교당하면서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수군대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부담을 주며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안 선생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겠군. 준생의 마음에 살짝 파문이 일었다. 안중근의 아들이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지던 사람들. 준생이 성장하며 받았던 엄청난 기대와 부담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이것이었어. 아버지에 비해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 말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대일본 제국 최고의 정치가가 되신 아버지에 비해 나는 많은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도 그만큼 이루어낼 수가 없었소. 아버지와 달리 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오. 그게 괴로웠소. 역시 준생의 공감을 사는 이야기였다. 준생은 영웅 아버지와 비교되며 늘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토 히로쿠니는 권력가의 아들로 떵떵거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준생은 집안이 풍비박산난 채 너무도 처절하게 살아와야 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걸 깨달았소. 이토가 준생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영웅처럼 살 수 없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다는 것. 나는 아버지를 의식할 필요 없이 그냥 이토 히로쿠니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이요. 선생도 마찬가지요. 안중근의 아들로 평생을 비교당하고 열등감 느끼며 살 필요는 없어. 선생 자신으로 안준생으로 살아가도 된단 말이요. 그래야 비로소 선생을 올가매던 부당한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요. 사실 선생의 부친이 선생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소? 사건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족을 내버려 두고 떠났던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왜 아들이 책임감을 느끼며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오. 부당하오. 안중근은 안준생에게 걸림돌이고 덜어내야 할 짐이오. 안 그렇소? 선생은 이미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많이 겪었소. 이제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시오. 이토가 조금씩 수위를 높였다. 준생은 옛 생각이 났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대신 할머니, 어머니, 누이와 함께 황량한 만주벌판을 집 없이 떠돌아다니던 일, 임시정부가 떠나버린 상해 길거리에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끼니를 때웠던 일, 모처럼 들어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고 매맞고 따돌림 당하던 일, 일경의 감시하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속 무일푼으로 지내야 했던 일, 겨우 얻은 일자리에서 배신당한 일 등이 떠오를 뿐이었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중근에 대한 원망이 피어올랐다. 아버지, 왜 하필 아버지셔야 했나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안 될 일인가요? 어머니와 저의 고통은
대의를 위해 당연히 견뎌야 하는 것이었나요? 그럼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그냥 희생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제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준생이 마음을 다져잡고 물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 일부러 상해까지 사람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핵심을 얘기하십시오. 생각보다 강단이 있는 친구로구만. 단호한 준생의 말에 미나미 총독이 껄껄 웃었다. 남산 장춘단에 이토 히로부미공을 추모하는 방문사라는 절이 있네. 곧 그곳에서 전물군인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리는데 나는 안준생 자네가 그 행사에 참석했으면 하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쿠니 공장에게 사과하게. 사과? 자네 아비가 이토 공작의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에 대한 사과를 하란 말이네. 미나미 총독이 말했다. 나더러 변절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삶을 찾으란 얘기지. 자네 아비 안중근은 대일본 제국에 큰 상처를 남겼어. 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상처가 아물길 바라네. 자네가 아비를 대신해 사과한다면 많은 위로가 될 거야.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의 화합에도 도움이 될 테지. 짐작하겠지만 자네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나는 당연히 자네를 살려두지 않을 생각이네. 오늘 여기서 자네가 죽고 며칠 후 상해에서 자네 어미가 죽고 곧 자네 누이도 죽게 될 걸세.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과거는 과거. 자네가 마음만 먹으면 지나온 일을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물론 과거에 파묻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겠다 해도 문제없네. 기꺼이 그렇게 해주지. 미나미 총독이 무감각한 말투로 말했다. 이토가 거들었다. 안 선생, 내게 손을 내밀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소. 무의미한 고집으로 선생과 선생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지는 마시오. 선생의 결심은 분열된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묶고 화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계기가 될 것이오. 아버지들의 분열을 아들들이 감싸고 어루만지자는 것이오. 교원이었다. 그럴듯하지만 핵심은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것이었다. 저는 민족 반역자가 되겠군요. 선각자가 될 것이오. 조선의 앞날을 밝히려니 일본과 조선이 보다 빨리 한몸이 되어 조선인들이 더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이가 될 것이오. 안 선생, 역사가 당신을 알아줄 것이오. 이토 히로쿠니가 정종을 잔에 채우더니 준생에게 건넸다. 복잡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변절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계속 회의가 들었다. 이렇게 죽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다고 뭔가 달라질까? 자신과 어머니와 누이는 아버지로 인해 결국 이렇게 몰살을 당해야 하는 운명인 걸까?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자명한 답을 흐리게 했다. 흔들렸다. 살고 싶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때라도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다. 위협에 굴복해 목숨을 구걸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논리가 필요했다. 정당화, 합리화할 근거들이 마구 떠올랐다. 어쩌면 아버지가 틀렸었는지도 몰라. 우리보다 힘이 강한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일인지도 몰라. 내가 사과를 하면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더 잘 대해줄지도 몰라. 덜 탄압받고 덜 당할지 몰라. 내 사과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 어찌되었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사과는 인간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일지도 몰라. 어렵게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논리와 비논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준생은 어느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마쳤다. 이제 오히려 자신이 대단히 숭고한 희생을 각오하는 의인처럼 느껴졌다. 껄끄러운 마음이 살아나려 하면 다른 생각들로 합리화를 시키며 외면했다. 괜찮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토가 건넨 잔이 눈에 들어왔다. 준생은 말없이 잔을 들었다. 술은 쓰면서도 달았다. 며칠 후 위령제가 열렸다. 며칠 전부터 떠돌던 믿어지지 않는 소문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방문사는 엄청나게 붐볐다. 내선일체를 부르짖는 미나미 총독의 연설이 끝나고 이토 히로쿠니가 무대에 올랐다.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라는 소개에 열화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미나미 총독이 안준생을 불러 안중근의 아들이라 소개했다. 장례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미나미 총독은 둘을 무대 가운데로 인도했다. 마주보고 섰다. 이토 히로쿠니가 오른손을 내밀었다. 준생은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다음날 일본 신문들은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자식이 아버지 대신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준생은 미나미 총독의 양아들이 되었다. 이토 히로쿠니와 함께 일본 곳곳을 돌며 눈물의 화해를 재현했다. 일본은 환호했고 한국은 땅을 쳤다. 결국 일이 되고야 말았다. 그때 준생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어. 우리가 그를 보살피고 보호했다면 오늘의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을. 하지만 아비를 더럽히고 조국을 욕보이는 그를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 어떻게든 이 부끄러운 일을 끊어야 한다. 소식을 들은 김구가 탄식하며 말했다. 막대한 상금을 받고 준생이 상해로 돌아왔다. 모든 이가 손가락질했지만 어머니 김아련만은 준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고생했다 아들아, 고생했어. 준생은 김아려의 조언에 따라 약국을 차렸다. 많은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살며 어머니 김아려를 모셨다. 준생과 김아려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다. 호부견자라더군요. 호랑이 아버지의 개 같은 자식.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잡혀 죽어야 했나요? 영웅 아버지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사실 아버지는 재판도 받고 가시는 날까지 시끌벅적하기라도 했지만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개죽음 아니었을까요? 내 형은 7살 나이에 자기가 왜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독을 먹고 죽어버렸죠. 나도 그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을. 왜? 내가 안중근의 아들이어서? 왜 나는 안준생으로 살 수 없었죠? 왜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이런 운명에 던져져야 했죠?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야 합니까? 나라를 팔고 아비를 판 더러운 자식. 친일파, 변절자, 뭐라 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괴로워할 때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았잖아요. 나를 욕할 자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게 버려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제법 성공했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죠. 내가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 덕분에 내 자식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습지 않나요? 영웅의 아들은 개 같은 삶을 살고 그 변절자의 자식은 다시 성공하고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겐 재앙이었죠. 나는 나라의 재앙이지만 내 가족에겐 영웅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물결로 온 거리가 뒤덮였다. 상해 거리도 함성으로 떠들썩했다. 기뻐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준생,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자신의 이중적 처지를 기막혀하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준생의 뇌리 속에 이토 히로쿠니가 나타나더니 비웃는 얼굴로 총을 들어 준생의 가슴을 쐈다. 준생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에필로그. 중후한 신사.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긴 후 겉장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책의 제목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안중근의 아들을 쏘다로 서서히 바뀐다. 신사.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신음을 내뱉는다. 그는 안준생의 아들 안중근의 손자였다.